1장 붓을 든 소년. 저는 윤서운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조선 후기 그 어둠 속에서 제가 걸어온 길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 윤정호는 중인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양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첩의 아들 서자였죠. 사랑방에서 형님들이 글을 읽을 때 저는 부엌 옆 작은 방에서 혼자 책을 뒤적였습니다. 서운아, 또 글을 보고 있구나.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항상 바느질감을 들고 계셨죠. 밤늦게까지 바느질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려 하셨던 분입니다.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고개를 돌리시는 걸까요? 그런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저는 없는 존재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래도 글을 놓지 않았습니다. 붓을 잡을 때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거든요. 12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죠. 형님들은 모두 외출하고 아버지는 관아에 계셨습니다. 서재 한 구석에 놓인 장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 펼쳐보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숫자들이 맞지 않았어요. 조세 수입 3,000냥, 상납 2,000냥. 어린 나이였지만 계산은 할 줄 알았습니다. 1,000냥이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었죠. 더 자세히 보니 여러 권세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씨 가문, 김씨 가문. 모두 조정의 실세들이었어요. 서운아, 여기서 뭐하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장부를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아버지, 저는 그냥 내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았구나.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서움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서운아, 이것은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무서워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보았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어른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정호야, 조세가 너무 무겁다. 백성들이 견디기 어려워한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위에서 정해준 대로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아버지의 답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장부의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이 조정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자는 언젠가 역사를 바꾼다. 어디서 들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마음먹었죠. 해시태그 2장. 가문의 몰락. 16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아침이 우리 가문의 마지막 평범한 하루가 될 줄은 몰랐죠. 서운아, 어서 일어나라.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밖이 너무 소란스러웠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어머니? 포졸들이 집을 에워쌌다. 내 아버지를 잡으러 온 것 같구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동안 불안하게 생각해왔던 일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마당으로 나가니 수십 명의 포졸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윤정호를 체포한다. 역모를 꾸민 죄로 말이다. 최대감의 측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부에서 봤던 그 최씨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역모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윈 얼굴이었어요. 증거는 충분히 있다. 조정을 비방하는 글을 유포했다는 증인도 있고 말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살아오셨던 분이었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끌고 가라. 포졸들이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달려가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지. 저도 뛰쳐나갔지만 포졸 하나가 저를 밀쳤습니다.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이 깨졌죠. 서훈아, 잘 살아라.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단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사흘 후 아버지가 옥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도 닷새 만에 저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거든요. 혼자서 뒷산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른 것 같았어요. 저는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길에 관아 벽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어요.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시지였죠.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기 있다. 서자 녀석을 놓치지 마라. 저를 죽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산속 깊이 숨어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송현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쫓기는 몸이 되었으니까요. 가족도 집도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바위에 기대어 잠들며 맹세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말이죠. 해시태그 3장. 붓에서 검으로. 산사에서의 첫날 밤은 춥고 외로웠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누구신지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중년의 스님이 서 계셨죠. 저는 갈 곳 없는 떠돌이입니다. 갈 곳 없는 떠돌이가 이런 깊은 산까지 올 리는 없을 텐데요. 스님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함도 느껴졌어요. 해안 스님이라고 합니다. 들어오시죠. 스님의 거처는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한쪽 벽면이 온통 책으로 가득했어요. 경전뿐만 아니라 역사서, 문집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배고프시겠어요? 죽이라도 한 그릇 드시죠. 따뜻한 죽을 받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받는 사람의 따뜻함이었거든요. 무슨 일로 이런 깊은 곳까지 오셨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내시는 동안은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일 말씀이신가요? 필사입니다. 좋은 글들을 베껴 쓰는 일이죠. 해안 스님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글을 베껴 쓰셨습니다. 역사서의 중요한 부분, 백성을 위한 정치에 관한 글, 의로운 선비들의 상소문까지 다양했어요. 스님,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글은 칼보다 강합니다. 권력자들이 아무리 진실을 감추려 해도 기록은 남아있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말과 같았거든요.
그런데 혹시 글씨를 쓸 줄 아시나요? 네, 조금은 할 줄 압니다. 제가 쓴 글씨를 본 해안 스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글씨는 처음 봅니다. 힘이 있으면서도 아름답군요. 스님은 저에게 본격적으로 필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중요한 부분을 간추리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서훈아, 글을 쓸 때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이 붓끝으로 흘러나올 수 있어요. 밤에는 몰래 은신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진실을 전하려면 때로는 몸을 숨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말이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글 쓰는 기술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해안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산 아래 고을에서 원님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조세를 2배로 받고 있다는 소문이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일과 비슷했거든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진실을 기록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붓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죠. 원님이 세금을 2배로 받아갑니다. 못 내면 감옥에 가둬버리고요. 제 남편도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아이들은 굶고 있어요. 백성들의 한숨소리가 밤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관아벽에 글이 붙었습니다. 고을 원님 김유신, 백성의 피로 살찌우는 자여. 조세를 2배로 걷고 사사로이 쓰는 그대의 죄를 하늘이 보고 있노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소리내어 읽어주었죠. 누가 이런 글을 붙였을까? 정말 용감한 사람이군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저를 운필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붓이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해시태그 사장. 첫 번째 폭로. 관아 벽에 붙은 저의 첫 벽선은 고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흘 만에 원님 김유신이 직접 나서서 범인 찾기에 나섰어요. 운필이라는 놈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상금 100냥을 내리겠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해안 스님께 배운 은신술로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농부처럼, 밤에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죠.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송현이가 김원님의 양녀가 되었다더군요.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송현이요?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그 아이가요? 첫사랑이었던 그 아름다운 소녀가 김유신의 양녀라니. 그날 밤 원님 집 담장 너머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송현을 직접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달빛 아래서 보인 그 모습은 틀림없이 송현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져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어요. 누구세요? 송현이 제 기척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라 숨었죠. 바람이겠지. 송현이 혼잣말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틀 후 2번째 벽서를 붙였습니다. 김유신이 백성의 곡식으로 잔치를 베풀고 상부에 거짓 보고를 올린다. 그 증거를 곧 드러내리라. 이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들이었어요. 김유신이 조정에 흉년이라고 거짓 보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풍년이었던 곡식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벽서가 붙자마자 백성들이 들끓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가 굶고 있는데 원님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 그동안 우리를 속였던 거구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였어요. 운피를 잡지 못하면 너희 모두를 역적으로 몰아넣겠다. 김유신이 백성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송현이 혼자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송현아, 누구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송현이 돌아보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숨이 멎었습니다. 서운아, 서운이 맞니? 그래, 나야. 오랜만에 들리는 제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내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송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는 어떻게 여기에?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데려왔어. 갈 곳이 없었거든. 송현도 많은 일을 겪었나 봅니다. 예전처럼 밝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서운아, 혹시 내가 그 운필이니?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송현에게만큼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니?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 내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해서. 송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조심해. 양아버지가. 김원님이 너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고마워.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송현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과 복수, 두 개의 길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해시태그 5장. 새로운 동료들. 송현을 만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할 일은 분명했어요. 더 많은 진실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평소처럼 혼자 정보를 수집하러 나갔다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김유신의 부하들이 저를 포위했거든요. 운필이 여기 있다. 놓치지 마라. 포위망이 좁혀들고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께 배운 은신술로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옆에서 칼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따라갔죠. 몇 번의 골목길을 돌아 한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운필이군요. 말을 건넨 사람은 30대 초반의 무사 같았습니다. 몰락한 양반의 기품이 남아있었어요. 저는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원래 무관이었는데 상관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쫓겨났습니다. 옆에 있던 여인이 나섰습니다. 저는 화월이에요. 원래는 뭐 좋지 않은 일을 했었지만 지금은 도적질로 연명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젊은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약방에서 일하던 정수입니다. 서민들을 위해 무료로 치료해주다가 관아의 미움을 샀어요.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이강민이 답했습니다. 당신의 벽서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혼자서 이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화월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그 김유신 놈이 미워요. 제 동생을 억울하게 옥에 가뒀거든요. 정수가 마저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아파도 치료받을 곳이 없어요.
모든 게 돈 때문이죠. 이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미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화월의 말이 담담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강민은 무예와 전략을, 화월은 정보 수집과 은밀한 행동을, 정수는 부상당한 백성들 치료를 맡았죠. 일주일 후 우리의 첫 번째 공동 작업이 있었습니다. 김유신이 조정에 보내는 거짓 보고서를 가로채는 것이었어요. 관아 뒤편으로 들어가는 건 제가 할게요. 화월이 자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을.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은 익숙해요. 화월은 정말 솜씨가 좋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관아에 들어가 중요한 문서를 가져왔어요. 이거 보세요. 가져온 문서를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유신이 조정에 보낸 보고서에는 흉년으로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풍년이었고 거둔 세금의 절반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확실해졌군요. 이강민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 내용으로 벽서를 만들어 붙이죠. 정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유신이 더 필사적으로 우리를 찾을 거예요. 그럼 더 조심해야겠군요. 저는 그날 밤 긴 벽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유신의 모든 비리를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숫자까지 정확하게 말이죠. 새벽녘 4사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강민과 화월은 망을 보고 정수는 혹시 모를 부상에 대비해 기다리고 저는 벽서를 붙였어요. 백성들아, 눈을 떠라. 김유신이 너희를 속이고 있다. 조정에는 흉년이라 거짓말하고 너희가 낸 세금 절반을 제 주머니에 넣고 있노라. 해가 뜨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더욱 뜨거웠어요. 정말 구체적이네요. 이런 증거까지. 우리가 완전히 속았구나. 하지만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관아로 몰려갔거든요. 김유신을 내놓으라. 도둑놈을 처벌하라.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자칫 무고한 백성들이 다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민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비리를 폭로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성들을 직접 돕기로 한 것이죠. 앞으로는 운필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화월이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정수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진정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품고 있었지만 함께하면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게 되었죠. 해시태그 6장. 권력의 그림자. 우리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큰 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서울에서 사람이 내려왔다더군요. 정수가 급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 최 대감의 측근이라고 해요. 김유신을 도우러 온 것 같습니다. 최 대감. 그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서운아, 괜찮아? 화월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대감은 제 아버지의 원수입니다. 동료들에게 처음으로 제 과거를 모두 말했습니다. 가족의 억울한 죽음, 송현과의 관계까지 숨김없이 털어놓았어요. 그렇다면 더욱 조심해야겠군요. 이강민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틀 후 최 대감이 직접 이 고을에 나타났습니다.
위풍당당한 가마를 타고 수십 명의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말이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놈이 최 대감이군요. 화월이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악인 같아 보여요. 최 대감은 즉시 김유신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몰래 그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어요. 운필이라는 놈 때문에 조정에서도 의심하기 시작했다. 최 대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곧 잡아드리겠습니다. 고지라니? 이미 늦었다.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다른 방법이라고 하시면 내 양녀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양녀라니 송현을 말하는 건가요? 양녀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송현을 미끼로 써서 운필을 유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직 어린데. 어리다고? 이미 18이다. 충분히 쓸만하다. 최 대감의 말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송현을 도구처럼 여기다니. 대화를 더 들어보니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현이 위험에 빠진 것처럼 꾸며서 저를 유인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수가 불안해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함정인 걸 알면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강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가야 합니다. 서운아, 미친 소리 마. 함정인 줄 알면서 왜? 송현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 아이는 제 때문에 위험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화월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거야. 사랑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 대감과는 어차피 마주해야 할 운명이었어요. 그날 밤 예상했던 대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송현이 산적에게 납치되었다는 것이었죠. 거짓 소식인 걸 뻔히 알면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갈 거야? 이강민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혼자 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죠?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잖아.